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네, 된다. 아예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놓치시는 게 이 금리의 영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못하고 들어가세요. 기준은 모두 다 본인입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사고 자체가 사용재에서 투자재로 전환됐고 투자재에서 좀 더 나가서 무엇으로 변경됐냐면 금융 상품화가 됐습니다. 예산시장, 그 백종원이 네, 시장대다에 보시면 그분은 저는 요리사라고 보진 않거든요. 사업가. 전문적인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상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술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백종원 대표님을 굉장히 따라가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게 그분이 갖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요식업에 대한 컨텐츠. 그럼 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어떻게 모일 건가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가를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상인들도 잘 살 수 있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네. 오려면은 일단 단가가 낮아야 네. 되죠. 그래야 네, 이 대중성이 확보가 되는 네,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 앞서 얘기하셨던 그 지역의 성장성,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심 뭐 이런 걸로 해야겠군요. 도심과 비도심, 저는 비도심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성장성에서도 비도심도 충분히 성장 가능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요인 중에 패닉바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연끌을 해서 내가 지금 진입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은 소유를 못하면 어떡하지? 민족성을 보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집에 대한 욕심. 우리가 이게 이 정착해서 사는 이 농경 사회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부모 세대에서 그게 이제 전이가 돼서 전달받아서 아마 그런 인식들이 구조가 이제 인지된 것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집이 현재는 없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사업가들은 네. 사실 그 부동산에 이게 돈이 묶이게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걸 네, 회전을 시키려고 시키죠. 그러지.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른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그 도심에서만 기회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비도심에서도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주거형 숙박시설, 즉 스테이거든요. 네. 스테이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캠핑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캠핑 문화가 왜 발달했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좋아할까 사람들이? 네. 글쎄요, 그 도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그 뭐 가족들하고 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네네.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네. 싶고 뭐 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쉼이거든요. 쉼. 네. 이 간단한 단어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저도 이 워딩을 찾는데 굉장히 많이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엔 쉼, 고립.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결국에는 쉬어야 하며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자연. 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거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뭐 말씀하신 스테이라는 키워드로 네. 비도심에서도 네. 이제 그런 분야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또 사실 보면 에어비앤비 네. 이 형태, 이 숙박 네. 사업을 통해서 네. 그래도 짭짤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저희가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도심형 민박 사업에 들어가요. 현재 거주하셔야 돼요. 거주를 안 하시면 그게 불법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렇게 내가 있더라도 집을 여러 개 사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도 꽤 텐데 그게 다 불법이군요. 불법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어야지만. 거주하면서 이제 해야 돼서 제가 그 강남 모 지역에 지금 그 주거용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 힘든 시기에 네. 대단하십니다.
돈 되는 건 뭐든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렵다 해도 그건 틈새 시장이 있다는 네, 거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 시장만 보는 게 저는 좀 답답하고, 그 아파트 시장을 보니 집값이 올라가니까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죠. 사회적 현상이 가격 현상이 매이면 자기들이 의사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흔들려져 버려요.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도 판단 못하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글쎄 우리가 틈새 시장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네. 은퇴 목표로 꼬마 빌딩 이런 거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 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뭐 나오는 얘기 보면은 네. 그거 해가지고 남은 인생이 거의 뭐 네. 저당 잡혀서 힘들게 산다. 건물 관리하면서 네, 네. 힘들게 산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서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상업용 네, 네. 상업용 부동산의 네, 위기 네, 네. 한국도 만만치 않다. 상가들이 뭐 거의 지금 뭐 그 온라인 쪽 시장이 커지면서 네, 네.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네. 하지만 다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일단 좀 시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언제 이 시장에 진입하셨냐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이 중소형 오피스 빌딩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아파트 가격이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 올라가요.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갔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꼬마 빌딩 시장은 저처럼 개발해서 공급자의 입장이면 굉장히 좋았던 호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상투 잡으신 거죠. 네, 거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일반인한테 아 이거 좋아라는 게 네.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말로 네. 경험자들 딱 들어왔을 때는 꼭지라는 게 우리 주식 시장도 그런데 이쪽도 다 마찬가지네. 맞습니다. 자산 시장.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괜찮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얻은 그 수익이 이미 얼만큼인지 확인하면 네. 아 이게 이미 많이 수익이 이미 끝났구나 이런 끝났습니다. 걸 판단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더 벌 수 있을 것이냐 네, 네. 이걸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까치 따라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이 계속 이제 쭉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밍처럼 막 이렇게 같이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이 꼬마 빌딩 시장이 소위 이제 소형 빌딩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신축들이. 그리고 주거용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용도 변경이 다 됐고.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이 전부 다 주택 시장을 누르니까 이쪽으로 온 거죠. 네. 많은 수요자들이. 근데 이쪽 시장으로 진입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금융이었어요. 네. 주택은 금융이 막히니까 이 비주거용 시장으로 옮겨와서 이거를 구입을 하셨는데 좋다고 구입을 하셨는데 감당이 안 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대형 오피스들이 지어진 지역과 소형 오피스들이 지어진 지역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형 오피스들이 지어진 지역들은 다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지역 안에 다 주거용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던 위에 그걸 부시던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상업용 건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상업용의 공급은 늘어났고 반대로 주거용은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럼 이 시장에서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근데 너도 나도 꼬마 빌딩 하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저희는 그래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주거용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하긴 그 우리 신도시를 보더라도 집 수에 비해서 이 상가의 수가 너무 많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동선을 보면 보통 외부에서 또 그 안에서 자급자족되는 게 아니라 외부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도 빠져나가는 거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상가를 근데 사업성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늘린 거는 이해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을 좀 희생시키는 상가 투자로 이런 비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도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신도시의 초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권이 완성됐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보통 저희가 신도시가 상권이 완성되는 시기를 3년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3년 이전에 초창기에 선점한다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가 투자하셨던 분들은 버틴 분들은 괜찮은데 못 버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경매로 진행돼요. 그럼 이때 경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이때 이게 오히려? 적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분양가에 네. 비해서 경매로 가면은 보통 몇 프로 정도 분양가에? 그건 의미 없습니다. 아 의미 없어요. 네, 분양가는
주택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본인들이 사업 시행자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정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감정가와 현재의 시세, 즉 호가가 아닌 금매가 가격을 비교를 해서 내가 입찰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건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네. 들어갈 수 있다.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도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경우들 많더라고 보니까 많습니다. 막 퇴직금 뭐 다 네. 해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거 해가지고 상가받고 이제 나중에 네. 다달이 월세 받을 네, 생각했는데 안 나가니까. 네, 네. 근데 대표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앞에 세자가 붙어요. 수익형이라는 세자가 붙거든요. 그렇죠. 네. 부동산은 이제 사고 자체가 사용재에서 투자재로 전환됐고 투자재에서 좀 더 나가서 무엇으로 변경됐냐면 금융 상품화가 됐습니다. 금융 상품화가 된 부동산은 결국에는 자기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것과 금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놓치시는 게 이 금리의 영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못 하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바로 거시경제 영향이거든요. 저도 이 부동산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 쫄딱 망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 일어나셨네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그때 저는 외부적인 요인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망해 보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요? 외부적인 환경이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외부적 요인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큰 게 뭐냐면 금리입니다. 첫 번째 제가 앞에 세자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수익형.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금리일 때는 네.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수익을 네. 내기가.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시장에서 사업성 분석을 할 때 금리를 최대 7%까지 태워봅니다. 영향을. 그럼 이게 사업성이 나오면 저는 바로 계약을 하죠. 사업성이 안 나온다, 못 버틴다 그러면 이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쪽 그때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4% 초반대였어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대출 금리가. 네네. 그럼 여기에 3%를 더 얹어서 7%까지 가본 거죠. 왜냐하면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 금리가 몇 프로일까라고 거꾸로 역산을 해보는 거죠. 7%까지는 내가 버틸 네. 수 있다. 네. 수익을 낼 수 네. 있다. 그리고 7%가 넘어가면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망해. 그럼 7%가 되는 겁니다. 현재 기준에. 근데 지금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뭐 10% 넘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까 PF 시장. PF 시장. 네네. 그리고 이 저축은행. 이 저축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기본 1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네. 1금융권을 통해서 네, 이렇게 네, 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몇 프로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제 담보대출만 말씀드리면 5% 초반대고요. 5% 초반. 그리고 저처럼 이제 담보대와 시설대. 그러니까 이게 시설대라는 게 뭐냐면 건축자금을 뜻합니다. 플러스하면 6% 초반대. 네. 그리고 1.5군이 있어요. 1.5군이 뭐냐면 시중은행 밑에 바로 그리고 이저축이 아닌 그게 이제 뭐 지역 농협들 뭐 이렇게 있는 수협 뭐 이런 분들이 한 대가 한 6% 정도 보시면 됩니다. 6.6%가 조금 넘는 상태라고 네, 네, 하면은 네. 약간 아슬아슬 하시겠습니다. 위험하죠. 예, 7% 그 근접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완성이 되는 순간 리파이낸싱을 합니다. 시중은행으로 다시 갈아타요. 5%대로 맞춰주죠. 이제 완성이 되면 네, 맞습니다. 완성할 때까지는 네, 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좀 더 비싼 돈 쓰지만 근데 그게 보시면 여기에서 저랑 좀 다른 사고가 있는데 이 이율이라는 것은 연단이거든요. 네. 제가 공기를 만약에 10개월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건축 자금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기성고로 내보내거든요. 그 기성률에 따라서 이걸 이제 얼만큼 완성을 시켰느냐에 따라. 맞습니다. 그걸 캐피탈 콜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체적으로 10개월로 쓴 돈 이자 낸 거를 계산하면 저희가 약정 이율보다 확 떨어집니다. 저희 7%를 약정을 했으면 뭐 4.9, 5%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건설은 빠른 네, 맞습니다. 완공 네. 이게 안전하게 네. 빠르게. 네. 그게 문제라고 하긴 네,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도시 상가는 절대 앞으로도 이제 신도시가 또 계속 이제
그 분양이 될 예정이니까 네, 네. 아파트들이 아파트 공급받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상가 분양받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낫겠네요.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네, 된다. 아예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상가 분양은 네, 아예 네. 생각도 말아라. 왜냐하면 상가 분양을 하게 되면 꿈을 꾸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퇴자금 다 넣고 난 노후에 편.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상가들이 집합 건물이거든요.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올 사용자 입장에서 보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네. 이런 계획이 있고 버틸 수 있다 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계획이 없으시면 근데 대부분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그냥 네. 단순하게 네. 그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대더라. 이 소개 부동산이라든가 그 시공사, 네. 시행사라고 그러나? 분양사라고. 분양사. 네, 네. 분양사의 어떤 설명만 듣고 얼마 수익 나오면 한 달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카더라 그리고 확정 수익으로 우리가 뭐 분양 보증서를 써줄게 이거 다 안 됩니다.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상가 이 상권을 분석하는 법 이것도 지금 보니까 여기 뭐 네. 부동산 투자 관점 이 책에 나오는데 네. 우리가 부동산 상권을 좀 쉽게 일반인들도 좀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현장을 많이 가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현장에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코스를 짤 때 맛집 위주로 짭니다. 일단 맛집 사람이 많이 가는 곳. 네, 핫플레이스를 먼저 이제 다 짜놓고 거기를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도 1번, 2번, 3번은 시간대별로 짜놓고 먼저 이제 첫 번째 가는 곳은 제일 먼저 갑니다. 오픈할 때 들어가서 거기서 보통 한 3시간 정도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가격대를 보고 테이블 수를 보고 제가 그 계산한 영수증과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나올 때 영수증을 확인을 해보고 인원수를 확인을 해봐서 대략적인 이 회전율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가보면 이 상권 안에서 여기는 그래도 어떤 컨텐츠를 들고 들어오면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이거는 많이 다녀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간접 체험이에요. 이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을 밥을 사주고 돈을 대가를 지불하셔라도 그 현장을 계속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게요.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분들이 그 사는 시점, 그러니까 사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런 어떤 전문가와 함께 막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사놓고 나서 문제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가니까 답이 없지. 일단 그거 뭐 팔으려고 할 수도 없고. 저희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오시는데 저는 안 되는 건 매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아예.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가면 손실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요. 맞아요. 네. 진짜. 자를 건 잘라내고 살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립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동산은 3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취득, 운영, 매각. 대표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 보십니까? 취득, 운영, 매각? 네. 취득, 운영, 매각? 네. 매각이 좀 좋은 가격에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매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매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취득 이전에 다 돌립니다. 이게 사업성 분석이에요. 과연 내가 1,000만 원에 샀으면 이거를 내가 1,200, 1,300에 팔 수 있을까? 누가 사줄까? 그거죠.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 내가 타겟한 금액을 받으려면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계약 이전에 모든 시뮬레이션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를 안 하고 바로 그냥 계약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까 은퇴자분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부동산 정책 사실 이런 그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부동산 개발 사업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게 네. 무엇인지를 네. 빠르게 캐치해서 네. 거기에 대응을 하니까 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 혹은 판단하시나요? 부동산 정책을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네. 사업자 입장에서 네, 네. 이거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신호로 봐야 되나 네, 아니면 이거 지금은 절대로 일 벌리면 안 돼 이걸로 봐야 되나 이런 거죠. 일단 이게 이제 전 정권부터 정책이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정부 정책이 나오면 딱 두 가지를 제일 먼저 고삐를 잽니다. 첫 번째는 금융이고요. 두 번째는 세무예요. 그래서 세법 개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금융은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합니다. 그럼 이게 부동산 정책은 전부 다 주택에 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 규정을 비주택에도 이제 동시에 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쭉 정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저는 금융 규제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 정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PF가 부결이 됐어요. 네, 갑자기 고가 주택으로 이제 고가 주택 대출을 규제한다라는 조항이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저는 큰일 날 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정책들이 매번 똑같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이 풀어줬다고 해서 이게 좋게만 보시면 안 되고 과연 이게 나에게 합리적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모두 다 본인입니다.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뭐라 그럴까요? 이 투자자들 아니야 일반 투자자들이라기보다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집을 사도 된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혹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집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여유가 있는 현금이 있고 그런 내 집 마련을 하는 목적이라면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러한 관점을 일단 이해를 하면서도 정책을 봤을 때 이 일반 국민들에게 집을 사는 시그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정부의 먼저 그 정책적인 스탠스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정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고 또 가격이 올라가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정부는 지금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가격을 정상화시키려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정말 괜찮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이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했던 친구가 얼마 전에 영등포에다가 아파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이만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금융 정책이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게 LTV를 보지 않았고, 그리고 소득 제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친구가 딱 맞았거든요. 생애 최초가. 그럼 이때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지금 정책으로 봤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 같으면 빠르게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는 주택을 선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실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를 모시고 실제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상황, PF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었고요. 아마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의 의견이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아니면 예상했던 것과 같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다시 팩트 체크하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투자의 마인드 아니면은 집을 사는 것과 관련해서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뷰를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부동산 투자의 관점 오윤석 저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